ず最初にこの、ネットワークのセミナーの方にお呼びいただきまし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このような、立派な会場で、説明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ことを、本当に、感謝申し上げます。私の方からはですね、日本の、今、介護テクノロジーでどのようなことを、行っているのかって話をちょっと30分ぐらいさせていただこうかなと思います。そうしましたら、私、ちょっと日本語の資料をここで見ておりますので、皆さん、この方の資料でご覧になっ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で、この5点についてですね、今日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まず、協会の、自己紹介ですけれども、厚生労働省の、公益法人になりまして、38年目ですね、迎える法人になります。日本の場合はですね、福祉用具についての開発とか普及を推進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法律がありまして、その法律に基づく法人と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す。中立的な立場で福祉用具とか今、介護テクノロジーですね、こういうものの開発とか普及をですね、推進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介護テクノロジーに関する様々なですね、事業を実施している法人になります。で、日本はですね、非常に高齢化がどんどん進んでおりまして、特に今、介護施設においては生産性を向上するっていうことに積極的に取り組んで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テクノロジーを活用して現場の生産性を上げるということが今命題になっているわけでございます。で、一方で現場からはですね、介護の質が落ちてしまうんではないかとか、テクノロジーを使うことで安全性が担保できるだろうかというようなことがですね、非常に懸念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一方で介護されるその高齢者側の視点に立っていますと、ADL の維持であるとか、QOL の向上ですね。こういったところにこのテクノロジーっていうのが要するに活用できるだろうかっていうところがですね、非常に問題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どんどん高齢化が進んでおりましてですね、日本の場合は特に居宅介護サービス、在宅介護サービスに力を入れておりまして、約7割が在宅介護サービスを利用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で、この2025年はですね、特に団塊の世代が75歳以上を迎えるということで、これから、この右側ですけれども、特にこれから10年というのは85歳以上のですね、高齢者が急速にこれから伸びるということが予測さ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これに伴いまして、この左側見ていただくとお分かりのように、85歳になると一気に要介護認定を受ける人もですね、倍増してくるというような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また右側の表を見ていただくと分かるようにですね、その介護の費用もですね、85歳になると一気に増えてくるということで、財政がどんどん圧迫してくるという、こういう状況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日本の場合、2000年から介護保険っていうのを、在宅サービスで、施設サービス、在宅サービスでや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福祉用具のレンタルとか購入に伴う、これ在宅サービスの一つにな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福祉用具の利用をですね、している方が多いわけですけれども、要介護1から、非常にですね、増えてき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で、そのところ中身をもう少し見ていきますとですね、日本の場合、介護保険を利用する場合、介護プラン、ケアプランっていうのを立てる必要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ケアプランの次にですね、福祉用具を利用される方が多いということで、月間にすると約240万人ぐらいの人がですね、福祉用具を利用しているという状況でございます。在宅のサービス、在宅の生活を維持していくために、この福祉用具や介護テクノロジーでもなくてはならないようにですね、もの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要支援から要介護5まで7段階あるんですけれども、福祉用具については手すりとかスロープとか、こういうのも福祉用具になりますので、非常に要介護度に関係なくですね、利用されていらっしゃる方が多いという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特にこの近年の状況を見てみますと、杖とかスロープとか比較的軽度の方から使う、こういう方々っていうのは在宅で生活するために特に手すりだとかなんかっていうのは非常に重要な役割を担うわけですけれども、長い間使う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ようなことにも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今現在ですね、今まではベッドとか車椅子を利用する方が在宅多かったんですけども、手すりがもう車椅子を抜いてですね、
多く利用されてるっていうことで、韓国はどうなんでしょうかね。手すりっていうのは複数使うわけですね。在宅でキッチンをやったり、洗濯を干したりとか、あるいは浴室で使ったりとかっていうことで、在宅の、自立した生活を維持するためにもなくてはならないようなですね、もの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こちらは製品の点数の伸びを示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2000年から介護保険がスタート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直近で今日本で特に高齢者向けの製品で見ると1万7000点ですね。もの製品が国内で流通しているところで、メーカーの数としては把握しているだけで約800社ほどですね、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ちなみにこの1万7000点というのはほとんどが高齢者向けの用具でございまして、協会では障害者の方が使う福祉用具なんか、ハイテクノロジーなんかも常習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れらは含まれておらずですね、高齢者向けだけでですね、エイジテックだけでですね、これだけの製品があるというような状況でございます。じゃあ実際どのぐらいの介護費用かかってるかっていうところを見てみますと、年間日本の介護保険でですね、給付額9割の部分で約11兆かか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そのうちの福祉用具のレンタルサービスが約3000億円ということで、全体の 3% ということで、非常に利用者が多いものの費用対効果が良いですね、サービス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見えるわけでございます。で、さらにですね、表を見ていただくとわかるように、実際施設サービスとか医療院に入ると、一人当たりの給付額っていうのは非常に多いわけですけれども、福祉用具レンタルサービスの月額で見てみると、平均12,200円ぐらいのですね、費用で賄われているというような状況に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れから、さらにこの10年を見ていくと、認知症の高齢者とか、さらには、独居ですね、高齢者ののみのですね、世帯っていうのが、どんどん増えてくるだろうということが予測され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こうした中で、介護人材もどんどん不足していきますので、いかに働きやすいような、職場環境を作っ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と、こうしたテクノロジーですね、エイジテックをですね、活用上手に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人材の養成っていうことも非常に求められ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うした背景の中で今、国はですね、いろんな分野で使われている、テクノロジーの技術を、介護の分野でですね、上手に活用していこうと。特に日本の場合は、医療と介護の連携をしてですね、医療情報を介護現場に上手に伝えていくような、そういう取り組みを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いろんな、取り組みをし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特にその生産性向上を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生産性向上のためのそのガイドラインというのを日本で作ってるんですけれども、特にこのテクノロジー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個別ケアの実現、高齢者の場合に様々なその状態や状態の人がいらっしゃいますので、その人に合ったケアが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個別ケアの実現と、こうしたものを活用して合理的に介護をしていくような役割分担ですね。こうしたことを進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こうしたテクノロジーを上手に活用してながらですね、情報をいかに共有して、現場の効率を高める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れは実際厚生労働大臣がですね、官邸で、説明をした時のプレゼンテーションの資料になるんですけれども、韓国に比べて、日本はですね、ご承知のように ICT が遅れてるんですね。デジタル化が遅れているところがあって、もっともっと将来的にデジタル化を進め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将来的には右側にあるようなデジタル化した施設をですね、進めていこうとしております。で、そのために、報酬改定であったりとか、基準緩和をしてデジタルを使うようなですね、介護を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積極的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法律改正までしましてですね、47都道府県すべての県に1箇所ですね、生産性向上センターっていうのを県が主体になって設置をして、この生産性向上を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掲げ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機器の展示をしたり、貸し出しをしたり、上手に使いこなすための伴走ですね、そうしたことも積極的に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でございます。さらに、介護施設に対して導入するための支援ですね。補助金の交付っていうのも積極的に進めているところで、ロボットだとか ICT とか、また、そういう環境を作るロボットとか ICT をパッケージで売る、最大1000万ですね、の4分の3、750万ほどですね、施設に支給をしながら、ロボットや ICT をですね、導入を積極的に進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で、さらに、これ厚労省が直接今、やっていることなんですけれども、今年度の予算ではですね、そのキャリソっていうんですけれども、ケアイノベーションサポートオフィスっていうのを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で、全国で8カ所、設置をして、特にですね、スタートアップ企業とかベンチャー企業、こういうところが持っている技術をどんどんこの介護現場に活用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そうしたその企業を支援すると。またそうした企業が持っている技術を大企業につなげ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積極的に進めていくようなですね、ことも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その他、福祉用具やテクノロジーも含めた実用化支援。これは後で説明しますけど、協会で主にやっている事業になります。さらには、今、どんどん導入補助金であるとか、報酬改定をしておりますので、その効果が本当に現場で上がっていくかどうかっていう大規模な効果の検証ですね。こうしたことも、積極的に行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厚生労働省だけではなくてですね、経済産業省と両省で10年ほど前から、こうした取り組みを積極的に行っておりまして、特に、介護テクノロジーで開発とか普及を進め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の重点分野っていうものを、作っております。で、昨年、改正がありまして、特にこの赤字の部分ですけれども、ICT を積極的に活用したようなテクノロジーを活用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だとか、高齢者自身の自立支援とか社会参加を促していくような機器をもっと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さらには在宅がこれからより一層深刻化していきますので、在宅で活用できるようなものを作っ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れらの分野について今重点分野が掲げられているんですけれども、昨年新たに加えられたのがこの3つになります。この3つについてちょっと簡単に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で、まず1点目はですね、医療現場で訓練というのは一般的に日本の場合はやる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も、在宅とかですね、あるいは施設でデイサービスとかで、介護士が訓練を行うようなことですね。デイサービスがこれからどんどん積極的に活用されてくるんじゃないか。要は施設に入る前段階で、高齢者の身体機能を維持するということが重要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で、介護士等が行う訓練のですね、機器を積極的に開発していく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さらには、誤嚥で、亡くなるケースの方が非常に多くなってきておりまして、こういう誤嚥を事前に検知をしたりとか、あと現場の方で行くと実際に食べた食事の量ですね、自動的に記録をしたりする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請求で開発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さらに先ほどお話ししましたように認知症の高齢者がどんどん増えてきますので、こうした認知症高齢者が一人でお住まいになるケースが増えてきますので、そうした一人で住まわれる方の支援と、そうした方々がどんどん増えてきますので、集団でそうした方々をケアするためのですね、機械やシステムというものを積極的に開発していこう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うした流れでですね、今特に見守りする支援の機器というのの開発が、日本はここ10年どんどん開発が進んできてるんですけれども、この丸3にあるように、これから在宅の高齢者に緩やかな見守りですね、そうしたものを積極的に開発していくようなことがですね、進んでいく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また、先ほどの訓練のような話がありましたけれども、施設とかデイサービスで訓練をするだけではなくて、在宅で実際的に積極的にできて、またその情報をデイサービスとか医療機関で共有できるような、こういうウェアラブルの端末で情報を共有するようなものもですね、積極的に開発が進められ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在宅での自立支援を、自立生活をですね、落とさないようにし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まだまだ農家で働いたり仕事をしていらっしゃる方もいらっしゃいます。しかし、急変を身体状況する可能性がありますので、そうした方々の情報もですね、瞬時に共有できるような、こういうようなものもですね、開発が進んでおりますし、テレビを利用して安否確認をしたり、情報共有したりするようなですね、そういうものも進んで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こから先ですね、その開発についてちょっと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前に進んでしまいましたけれども、特に介護現場の皆さんについては、その意識改革をしながら、で、また開発するその企業については、現場のニーズを踏まえてですね、
できるだけ早い段階から、現場と、連携をしてですね、開発を進めていくというようなことで、進め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特に、その開発のその現場とその実際企業側をですね、つなぐような業務を一緒に組みしているわけですけれども、開発するその企業はその研究機関であり、その現場であるわけですけれども、実際介護施設とかっていうお年寄りの状況を見てみますと、様々なその開発の場所ではないわけですね。利用者の置かれている状況を踏まえながら開発を進め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思いますし、またその効果を検証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になると、要介護や認知機能の低下したその高齢者が被験者になるって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積極的にその現場のその意向と、またその置かれている状況なんかを踏まえながらですね、開発を進め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求められるかなと思います。企業側は、主としてその作ったテクノロジーの効果っていうところに着目しがちですけれども、現場から見ると、その機器を活用することによる利用者の変化ですね、利用者がどのように変化を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ようなところに着目をしながら、どういうところにそのテクノロジーの成果があるのかっていうところを、両方でですね、検討して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で、高齢者の場合はこうした形で順番身体機能が変化していきますので、テクノロジーが先んじて利用するということではなくて、本人のできるだけ自立した生活を維持しながらですね、不足するところをテクノロジーが補完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が重要かなと思います。そうしたことを慎重にですね、本人の自己決定と、また、生活機能の維持向上、さらには尊厳やプライバシーですね。こうしたものをきちんと守りながら、テクノロジーを使うことが目的ではなくて、本人の生活にどのように寄与するのかっていう視点で開発を進め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すから上手に、こうしたテクノロジーを活用することによって、本人の活動とか参加する機会をですね、どんどん増やしていくという中にあ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すから、そのテクノロジーの利用目的とか範囲ですね、そういうことを明確化するとともに、使うことによる状態の変化、こうしたところをきちんと捉えていくということが重要かなと思います。こうしたことをちょっと資料として入れ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で、協会ではですね、こうした取り組みをしていこうとすると、やっぱり協力してくれる現場っていうのが必要になってきますので、約1400箇所、日本のですね、介護施設とか事業所を登録する仕組みを作っておりまして、こうした登録している施設に協力をいただいて、開発の、協力をしていただいたりとか、また、厚生労働省では大規模な実証、効果の検証事業っていうのも、これはできたものですけれども、こうしたものに協力をいただくようなデータベース化を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開発の段階では、いきなり、できたものを持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だけではなくて、こうやって3つぐらいの層に分けてですね、自社の、技術が本当に活用できるだろうかっていうぐらいの、段階から、実際、ほぼ出来上がりつつあるものを実際に現場で、数ヶ月間使ってみるというような、こういうような3つぐらいのですね、層に分けて、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すべて、こうした形でですね、現場の人と企業の人と、また、協会や厚労省の人が一緒に入ってですね、こうや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また、この成果については、企業の、既得権、情報に触れない範囲で、こういうものが今開発されているということが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ちょっと飛ばしちゃいましたけれども、現場で、使っているテクノロジーの、貸し出しのリストとか、そういうものも作っております。で、データベース化も17000点の製品についてこのように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すべての製品についてデータベース化されておりまして、調べ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し、実際これがいくらぐらいでレンタル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も調べられるような形で、毎月更新さ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うした形で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れ最近始めた取り組みなんですけれども、この現場ではやっぱり効果的に上手に活用するための事例ですね。
そういうものが、欲しいという要望がすごく多くありまして、業界では製品の情報だけではなくて、実際に企業や研究機関がやったこのモニターの結果ですね、こうしたものを公表していくような仕組みを作っているんです。これはメーカーじゃなくても、大学であるとか、あるいはシンクタンクとか、そういうところが製品を使って現場で導入してみて、その効果を検証するっていうような、その結果を、登録してですね、公開していく。何点でもですね、一つの製品に載せていくことができるような仕組みをして、特に製品の差別化を図るとともにですね、現場にとっては、そうした導入事例を見ながら、自分のところの施設で活用できるかどうかっていうところに活用できればということで、考え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うした標識を作ってですね、今年度からスタートし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で、特にですね、この介護テクノロジーについては、ちょうどこの1月からですね、検索が個別にで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して、厚労省が直接導入支援、補助金の対象になっている製品が見られるような状況になっ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福祉用情報システムを活用して調べられるように、もうすでに2700点ぐらいのですね、製品が補助金の対象になっていると。これによって、各地域にばらつきが生じないように、どういう製品が補助対象なのかっていうのが見える化されるような、形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実際これ導入するにあたって現場の人たちにこうしたですね、どういう目的で、どういう効果を狙ってですね、入れていく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ういう、そのイメージを作ったりとかですね、なかなかその現場で意識改革をしていかないといけませんので、法人としてきちんと理念を持って、担当者を配置をして、で、それを入れることによって業務がどのように変化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アクションプランみたいなものを設けてですね、やっていくっていうことを進めていくべきだということはね、進め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各施設や事業所の中でですね、担当となる人をきちんと置いて、その人にメーカーからの情報であるとか、また施設の情報を集めていくと。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ノウハウがその人に溜まっていきますし、また安全な利用っていうことも流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ので、そうしたことを進めていくと。で、ちなみにですね、日本の場合、介護保険法が昨年ですね、改正になりまして、こうしたテクノロジーを活用するにあたって、介護施設では委員会を設置をしなきゃいけないっていうふうになっておりまして、この委員会を設けて、テクノロジーの導入することによって、その業務の変化であるとか、安全性を担保しているかどうかということをですね、現場で共有していくというような、そういう状況にも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最後にですね、一方でもうこうした取り組みを数年やってきておりまして、非常に事故って、ヒヤリハットとか、そういうこともですね、散見されるようになってき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こうした取り組みについてちょっと最後、触れさせていただきます。で、日本の場合ですね、介護保険の場合で、病院にかかるような事故が起こった場合っていうのは、ね、報告する義務があります。保険者である市町村に報告する義務があります。ただし、病院にかかった事故について報告するという義務になっているだけなんですね。これは介護保険法の話でございます。で、大きな事故の、要因を見てみますと、大きく4つですね。人と物と管理と環境ですね。この4つが要因絡み合って大きな事故が起き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して、どういう要因でそうした事故が起きたのかっていうことが非常に重要にな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これは車椅子で、停車する時の位置ですけれども、ここにあるような様々なその人による要因であるとか、設置位置の問題であるとか、あるいは車椅子のフットプレートの位置の問題であるとか、いろんな要因で事故が起きると。実際これ日本で起きた事故なんですけれども、車椅子から転落をされて頭蓋骨を折って亡くなるっていうケースが起きて、訴訟まで起きて、その原因究明がどこにある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にあるわけでございます。ただ実際にはこれ車椅子の例ですけれども、こうしたケースって非常に福祉用具の場合っていうのはその原因が不明であったりとかいうことが多いわけですね。そうしたところをどう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が課題になっ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協会ではですね、こうしたものをですね、実際に起きた事例を、元に、事例をですね、活用す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やっています。
で、実際にですね、こちらのページは、実際今度はハードですね。物自体が原因で事故を起こした場合については、日本の場合、消費者庁とか、経済産業省のナイトっていう組織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報告をする、メーカー側が報告する義務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こうしたところに上がってきます。で、この情報を現場に瞬時に届けるような形にしています。で、ここに上がってくる情報っていうのはリアルで、原因不明とか原因調査中とか、あと原因が決着した場合はどういうふうに原因が決着したのかっていうのを見られ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だからこうしたものがですね、検索できるようになっております。ちょっと飛ばさせてみますね。最近の傾向になります。で、我々厚生労働省の公益法人になりますので、その製品に起因しない事故ですね。それをどうやって現場に伝えていくのかっていうことが重要になりますので、製品に起因しない、例えば原因不明なものであったりとか、あとはその使い方とか、あとは適用ミスとかですね、利用者の誤動作とか、そういうようなものを積極的にどんどんデータ化していきながら、要因を分析して、事例を作っていくということ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れ一例を取っておりますけれども、人と物と環境と管理ですね。こうした環境でこうした事故が起き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ようなことをですね、事例として加工して見せていくようなことを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すでにですね、もうやり始めて10年ぐらい今なるんですけれども、400事例ぐらいがですね、こうやって見られることになっておりますので、ぜひ見ていただければなと思います。こうした一覧でですね、見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し、すべて製品のカテゴリーとか、シーンごとに分類とかカテゴリーのコードがついておりまして、先ほどのデータベースと紐付けがされておりまして、自分が導入しようとしている、ある施設で導入しようとしている、その福祉用具で起こり得るですね、事故とかヒヤリハットの情報が共有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仕組みにしている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で、最後にですね、先ほどこうしたテクノロジーを使った教育の話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教育現場でも、非常にこうした情報が必要だろうということで、教育のツールとしてもですね、活用できるように、実際の要因を伏せた形でですね、して、皆さん、介護現場の職員の方々が教育で活用しながらですね、勉強できるような、そういうこともしていくところでございます。どうも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반갑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못 자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한테는 정말 잠의 소중함들을 다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일도 안 하시고 편하게 사는데 잠도 잘 잘 거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잠을 못 자는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잠을 나이가 들면 또 시니어가 되면 잠을 못 자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그런 기술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은 이와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면증은 선진국의 전염병이라고 WHO에서는 10년 전에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리고 사회가 잘 살수록 또 오늘 주제인 나이가 들수록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 연구들 결과들이 있는데 전체 성인의 약 40%, 나이가 드시는 60%가 잠을 못 잡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도 수면에서 자유로운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유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환경들, 특히 집에 들어갔을 때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우리는 잠을 못 자는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의 수면장애를 진료받은 환자 수를 쭉 추적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계속 환자들의 숫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작년의 통계는 120만 명까지 진료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이 드시는 분들은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 진료받는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환자들입니다.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나이가 들더라도 이렇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작년에 나온 결과를 보게 되면 한 연구 결과에서 75%에 60% 고령에서 잠을 못 잔다는 걸 호소하고 있고 전체 성인의 43%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잠을 못 잘까요? 물론 노인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복용하는 약물이 많습니다. 60세 이상의 노인들에서의 평균 4.5개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고, 복용하는 약물들은 다양한 작용을 나타나기 쉽지만 잠을 들게도 하고요, 잠을 방해하는 약들도 있습니다. 이런 약을 복용하게 되는 여러 신체적인 질병도 잠자는 자세를 불편감을 만들고 수면의 유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걱정과 불안, 스트레스, 우울증이 있겠죠.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활동량이 부족하면서 잠의 욕구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따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잘 자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S라고 표시한 거는 호메오스타시스, 우리 향상성이죠. 이거는 어려운 말은 아니고 우리가 피곤하면 잠을 못 잔다는 얘기로 일맥상통할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신체를 쓰게 되면 우리 몸에는 아데노신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몸에 잘 쌓이게 되는 아데노신은 신체를 지구력을 높이게 하지만 뇌에 쌓이는 아데노신은 졸음 물질도 작동합니다. 이 아데노신이 많이 쌓일수록 우리는 잠을 견딜 수가 없고 졸음을 유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낮에 드시는 카페인은 아데노신하고 분자 구조량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데노신이 대신 쌓여서 잠을 쫓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아데노신이 많이 쌓여야지 우리는 잘 자고, 두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C라고 표시되는 서카디안 리듬, 일주기 리듬입니다. 우리 머리의 생체 시계에는 시계 유전자가 있고, 시계 단백질이 24시간보다 조금 긴 시간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는 각성 리듬이 형성되다가 일정 시간이 되면 안 만들어집니다. 이건 유전자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일주일 리듬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일주일 리듬은 하루에 1시간씩 좌우로 이동하는 거죠. 그런데 생체 시계는 24시간이 아니라 성인들의 경우는 24.3시간, 젊은 사람들 25시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체 리듬에 살게 되면 하루에 1시간씩 30분씩 늦게 자고 늦게 깨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방학 때 늦게 자는 게 일상화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 생체 리듬은 도리어 짧아져서 일찍 자고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리듬이 잠의 욕구, 수면 압력, 일주일 리듬의 그 차이, 이 갭이 각성을 유발합니다. 이 갭이 좁을수록 우리는 깨어있고, 갭이 많이 늘어날수록 우리는 졸리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실에서 낮잠, 카페인, 이런 수면 부족은 잠에 우리 피곤하게 만드는 아데노신의 생성을 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는 시간에 맞춰서도 피로도가 낮으니까 갭이 좁아서 우리는 잠을 못 자게 되는 거고요. 또 불안, 걱정, 또 스마트폰을 보거나 밝은 빛에 노출되게 되면 피로가 아니라 생체 리듬을 밀게 됩니다. 그러면 자는 시간이 되더라도 피로도는 높더라도 생체 리듬이 아직 높기 때문에 그 갭이 좁아서 우리는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성인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생체 시계가 노화가 됩니다. 생체 시계는 말씀드린 대로 시계 유전자가 들어있고 자고 깨는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게 되는데, 나이가 들면 뇌에 퇴행이 나타나는데 가장 먼저 망가지는 게 바로 시상하부에 들어있는 생체 시계의 노화가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의 생체 시계가 들어있는 부위를 용량을 측정해보면 자가전이 확인이 되죠.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신경 펩타이드, 신경 단백질이 나오게 돼서 깨어있고 잠을 조절하는 이 물질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밤에는 높아지고 낮에는 떨어지는 이들이 사실 일정하게 나타나서 생체 시계가 잘 조절되지 않으니까 일찍 졸리기도 하고, 밤에는 깨어있기도 하고, 낮에는 꾸벅꾸벅 조는 모습들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나타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슬라이드 돌려줄 수 있나요? 예. 두 번째 문제는 이 생체 시계는 여러 가지 자극에서 조절되는데 가장 강한 자극이 바로 빛입니다. 햇빛에 들어있는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거죠. 블루라이트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중에 380에서 550 나노미터 파장의 빛입니다. 우리는 무심결에 햇빛 쬐고 돌아다니지만 이 빛은 나를 계속 감시하듯이 내 눈에 전달돼서 생체 시계를 활성화시킵니다. 빛이 들어오면 생체 리듬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 생체 리듬이, 그래서 낮에 햇빛 쬐고 빛을 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빛을 쬐게 되면 생체 리듬이 높아지게 되고, 잠자기 전에 쬐는 빛은 생체 리듬을 뒤로 밀게 되고, 아침에 깨어나자마자 강한 빛을 쬐게 되면 더 일찍 깨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기상하고 30분 안에는 쬐면 안 되고, 잠자기 1시간 전에는 빛을 쬐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이가 드시면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이 생기게 되면서 젊은 사람하고 똑같이 빛을 쬐더라도 빛이 생체 시계로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약 절반밖에 전달이 못 되죠. 같은 짓을 째더라도 생체 리듬이 낮에 활성화되지 못하니 밤에 잠을 못 자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잠을 잘 때는 생체 리듬이 꺼지고 동시에 그와 똑같은 반응으로 멜라토닌이 손가치에서 분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생체 시계가 뿐만 아니라 손가체, 멜라토닌을 분비하는 손가체도 노화가 진행되니 멜라토닌의 분비량이 뚝뚝 떨어지게 됩니다. 10대 때 가장 많이 분비가 돼서 어린 10대 청년들은 어디 가서도 잡니다. 하지만 나이 드시면 55세가 되면 10대에 비해서 절반밖에 안 되고 70세가 되면 3분의 1밖에 분비가 안 됩니다. 그러니 요즘에 멜라토닌 열풍이 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이가 드신 멜라토닌 분비도 주는 것도 문제지만 멜라토닌이 붙는 수용체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복용에도 큰 의미는 없을 경우도 많습니다. 다음. 뭐 작업계는 일주일 이내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활동량, 체온 다 떨어진다는 말씀이고요. 마지막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잠에 졸음을 유도할 수 있는 아데노신이라는 거 말씀드렸죠. 아데노신도 뇌에서 작동되면 저는 식욕과 의사기 때문입니다. 뇌에서 때는 수용체부터 해야 됩니다. 이 수용체가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젊은 사람들은 이 수용체가 100개라고 하면 100개를 다 채우면 서서도 졸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70개밖에 안 남습니다. 더 들면 50개밖에 안 남습니다. 같은 운동을 하더라도 50개밖에 안 채워지니까 졸음이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노인들은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피로하기 위해서. 그런데 운동에도 효과가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수용체가 젊은 사람보다 많이 줄어있기 때문에 3개밖에 없으니까 운동해도 그 효과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요인들 외에도 생체 시계의 망가짐과 수면 압력의 적어짐의 문제로 인해서 나이 드시면 60% 이상에서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여러 문제가 생기죠. 잠들기가 어렵고요. 중간에 자더라도 중간에 자주 깨고 수면 시간이 짧아지고 깊은 수면량이 줄어들고 잠자는 시간이 앞으로 당겨져서 8시, 9시부터 졸기 시작하고 정작 11시, 12시에 방에 들어가면 이미 다 잤기 때문에 잠들기도 어렵고 한두 시간 자고 나면 깨서 못 자는 일이 대부분의 노인들한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못 자니까 잠을 자는 것은 몸을 피로를 회복하고 신체를 재생하고 우리 몸을 깨끗이 정화시키는 건데 이것이 안 되니 노화도 가속화되고 또 신체 능력도 떨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요인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나이 드신 분들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기술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 더 못 자게 됩니다. 오늘 얘기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타납니다. 병원에 저같이 의사들은 약을 쓰기도 하고 또 병원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다양한 치료법을 하지만 세상은 바뀌면서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이런 수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기술들을 슬립 테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니어, 나이 들어서 못 자는 분들을 위한 해결하기 위해서 슬립 테크의 기술들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4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수면을 모니터링한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워치에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수면의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 분들하고 달리 이런 데이터를 보더라도 잘 이해도 못하고 그거를 매번 찾아보기도 어렵고 보더라도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최근에 시니어를 위한 모니터링은 비접촉이고 스마트하게 센싱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다양한 기술이 나타나서 수면 베드 치는 침대 모니터링 한다든지 요즘에는 소리를 통해서 모니터링하는 기술들이 나왔지 뭐 손에 차거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로는 노인들한테는 사실은 적절한 디바이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잠을 잘 자고 깨는 것들을 위해서 수면 압력과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건데 바로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광치료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밤에 빛을 어둡게 하고 낮에는 빛을 밝게 하는 기술들이죠. 또 수면 환경은 침실의 기술, 침실을 잠을 자기 위한 최적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더 나아가서 수면 코칭들이 기술이 나오는데 다양과 같은 제품들이 이미 출시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씩 보면 수면 모니터링입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배드를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측정하는 기술들이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에이슬릭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숨 쉬는 호흡 소리를 통해서 수면의 단계를 측정하고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하는 기술들을 상용화하고 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에는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어나거나 중간에 잠을 못 자서 일어나면서 낙상의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수면제까지 복용하게 되면 수면제로 인해서 복용하는 사람의 약 40%가 낙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노인들의 낙상은 골다공증이나 뼈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골절로 이어지게 되면서 와상으로 진행되는 아주 초기 단계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수면 모니터링도 침대 센서, 카메라로 보면 비접촉식 방식의 센서를 통해서 사람의 움직임, 뒤척임, 수면의 단계를 측정하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심박이라든지 뒤척임을 측정해서 수면의 문제를 확인하고 또 수면 무호흡증을 측정하고 더 나아가서 낙상의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는 기술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리듬을 조절하는 광치록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빛이 우리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게 되는데 문제는 무분별하게 빛에 노출된다는 거죠. 저녁에 되면 환한 불빛에 의해서 또 들고 있는 또 집안에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에 의해서 빛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을 껌껌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옆집, 건너편, 길에서 들어오는 빛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빛에 현대인들은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이 빛을 잘 활용하자는 겁니다. 뇌를 자극하고 생체시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시광선 블루라이트를 아무 때나 쬐이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 센싱 기술을 통해서 즉 나만의 태양을 하나 만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마존에 이미 나와 있어서 빛에 아침에 해가 일출이 되면 옅은 빛이 나오고 빛의 강도, 태양이 어느 정도 빛이 강하냐에 따라서 이 램프가 빛이 밝아지는 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바깥 활동이 적거나 실내에서 거주하시거나 누워 계시는 노인들한테 이 스마트 램프를 장착함으로써 바깥 햇빛과 똑같은 빛은 아니지만 유사한 빛을 나한테 쬐게 함으로써 생체 리듬이 낮에 밝게 하고 밤에는 어둡게 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립타이머 같은 빛을 쬐는 눈에 쓰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아직 스마트한 기능들은 없고 내가 필요한 시간에 쓰게 되는 거죠. 초저녁에 졸린 노인들은 저녁에 쓰게 되면 이 빛에 의해서 잠잘 시간이 뒤로 밀리게 되고 또 아이들 같은 경우 일찍 깨는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쓰게 되면 잠잘 시간 앞으로 당겨져서 보다 일찍 자게 됩니다. 근무 시간에 조는 분들도 물론 수면 시간을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낮에 졸릴 때 이것을 쓰게 되면 커피 이상의 디지털 카페인 효과를 나타내서 카페인보다 더 좋은 효과, 각성 효과를 유도하게 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도 빌트인으로 집안의 침실 안에 빛이 내가 자는 시간에 맞춰서 어두워지고 밝아지는 것들을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고 스웨덴에서는 햇빛이 일출이 하게 되면 커튼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완전히 커튼이 열려져서 빛이 들어오게 하고 또 자는 시간이 되면 커튼이 조금씩 닫혀지게 됨으로써 빛을 차단하는 기술도 제품으로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수면기술 제품들 중에 건기식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건기식의 시장들이 늘어나는데요. 가바, 테아닌, 트립토판과 같은 멜라토닌을 생성하는 전구 물질이나 또 긴장을 풀어주는 물질들이 이미 나와 있지만 작년에 식물성 멜라토닌이 식품에 수출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멜라토닌이 거의 55억에서 70억 정도밖에 매출이 안 했는데 식물성 멜라토닌이 작년에 나오면서 작년 한 해 동안 600억 시장으로 상장되었고 나머지 건기식까지 포함하면 1조가 넘는 시장으로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어서 많은 노인들이 약을 복용하기보다는 자기의 수면의 문제를 식품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해결하려는 노력 니즈는 굉장히 많은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제품들이 아직 임상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지 않고 건강식품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성을 너무 강조하면서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문제가 있어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효과와 효능 그리고 안전성 확보되는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 코칭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제품, 스마트폰이나 여러 디지털 제품을 통해서 수면 습관들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슬리프레스트에서 이런 제품들을 좀 만들고 있고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제품들은 단순하게 습관 교정으로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확인하고 그걸 즉각적으로 교정하는 어떻게 보면 중지와 가까운 치료 기법들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에 디지털 치료제가 병원에서 처방되는 기술로서 우리나라 1호, 2호로 시약처 승인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서 앱을 사용하는 거죠. 앱을 일정 비용을 내고 나면 6주 또는 한 달 동안 사용하는 비용을 병원에 내고
본인은 그 앱을 6주 동안 사용하면서 수면 습관을 개선하는 겁니다. 현재 8호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 그냥 카드 뉴스 보고 내 스스로 잠자는 습관을 교정하는 그 단계에 머물렀는데, 앞으로 나오는 제품, 여기 나온 제품들은 일정 시간이 되면 뭘 하라고 하거나 그걸 못하면 자극을 주는 굉장히 스마트한 제품들, AI 기술에 기반한 제품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음 달에 출시하는 제품이 바로 여기에 그 수면 압력과 일주일 리듬을 측정하고 거기에 맞춰서 나의 잠자는 시간에 맞춰서 수면 프로그램을 작동하는 제품들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시니어들을 위한 수면 제품들을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수면 솔루션의 핵심 조건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기기에 대한 이해도나 그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앱의 설치뿐만 아니라 조작도 굉장히 간단해야 되고, 어떤 내용들을 보여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솔루션이나 방법들을 제시하는 것들이 더 좋을 것 같고, 나이 드신 분들이 약을 4개에서 5개를 기본적으로 복용하는 상태에서 또 약을 먹는 것들은 인지 기능을 떨어뜨리고 행동에 대한 변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며, 더 나아가서는 약 이외에 비약물적인 치료법들을 제시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비약물적인 치료 기법에는 디지털 치료제 또는 디지털 수면 코칭 프로그램들이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이 혼자 생활하는 것도 원하지만 나이가 드시면 어쩔 수 없이 가족들과 돌봄을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들을 이 많은 돌봄을 보는 분들이 밤새도록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수면을 모니터링하고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수면에 문제가 생기거나 잠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돌봄자의 연계 기능들이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UI, UX의 설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니어 산업의 수면 산업에서는 약을 최소한으로 적게 쓰고, 어떤 접촉하지 않는 기술, 그리고 본인의 노력이 정말 필요하지 않고 알아서 조절해주는, 빛도 알아서 들어오고, 그 시간이 되면 잠을 자고, 그 시간이 되면 뭘 하고, 그 시간이 되면 못 자면 잠을 깨어나게 해주고, 낮에 졸린 시간에 움직이게 해주도록 돌아가는 정말 AI 기술에 기반하고 개인에 맞춘 솔루션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약물 의존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비약물적인 멜라토닌이라든지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스마트한 광치료, 디지털 치료제,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고요. 웨어러블하는 디바이스가 아닌 레이더 센서나 라이다 센서, 소리로 센서, 에어러블이라고 하는 소리로 측정하는 거, 또 내가 매일 생활하는 침대나 침실에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측정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기반으로 어떤 정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조절할 수 있고 중재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어날 시간에 빛을 받게 하고 잘 시간에 빛을 어둡게 하고, 또 단순히 빛만 어둡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령자는 결국은 내가 그걸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알아서 작동되는 기술을 선호한다는 거고, 웨어러블이 아니라 보조적으로 주변에서 알아서 조절하는 기술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케어기버에 대한 연계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해보면 감지, 네트, 가족 앱, 가족들이 도리어 그 데이터를 보시는 게 중요하지, 노인들이 이것들을 다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 요양시설에서 관리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화장실 가거나 이런 스마트 조명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 치료제가 의료기기로 승인이 됐고 처방이 수가가 이제 매겨지기 시작됩니다. 앞으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이와 관련된 의료적인 정부 시스템으로 연결되고 보험 수가로 연결될 수 있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기술은 발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험화와 기능성 연계식품이 돼야 될 거고, 예, 같습니다. 우리가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잘 잘 수 있을까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은 그냥 나의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잠을 못 자게 되면 치매가 2배가 높아지고 낙상이 50%가 증가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감정의 변화와 돌봄의 부담도 굉장히 가중될 수 있습니다. 에이즈테크에 여러 가지 영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수면 영역도 우리의 몸을 회복하고 치유하고 우리 몸을 재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 몸의 비타민, 영양제로서 수면을 노인들한테 돌려주는 것들이 우리의 숙제이고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에이스테크 연구소장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는 이제 매년 이렇게 기업들과 또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또 연구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매년 이렇게 애니얼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에이스테크 연구소는 책임을 갖고 시니어 산업 그리고 에이스테크를 처음 만들어서 우리나라의 개념을 보급을 하고 또 발전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책임감을 갖고 매년 이렇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이제 순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에이스텍과 시니어 산업의 전망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핵심 아젠다로서 새로운 시니어 소비자 측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급 측에서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시장에 대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고 또 새로운 시스템으로서 공공 부문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럼을 주최하고 있는 경희대학교 에이스텍 연구소의 교육과 연구 생태계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매년 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저희는 이제 에이스텍라고 하는 노인과 노인을 돌봐드리는 돌봄 인력에 대한 기술에 대한 점에서 저희가 2020년에 처음으로 이 에이스테크라는 단어를 처음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고 저희는 이제 지금 석사 박사 과정을 국가 장학금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 연구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연구센터나 교육센터 그리고 실생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피지컬 AI들에 대한 로봇센터나 AI 센터의 연결 그리고 역량 헬스케어 센터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슈퍼 클러스터링에 대한 내용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전주기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R&D에 대한 거나 혹은 비즈니스 상품에 대한 거나 정책에 대한 기획, 그리고 개발, 그리고 소비자에 대한 실증,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성능평가나 시험 인증 등의 평가 플랫폼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고요. 이것을 이제 시장에 가서 상용화되고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되고 또 이 분야에 대한 시장 전망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전 주기적으로 이 연구소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어떤 기술이 있어서 개발하는 단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이제 엔드 유저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이 돼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셨지만 2016년부터 이제 올해 이제 10년째 저희는 이렇게 기업들과 시니어 분들 그리고 또 현장에 계신 전문가분들과 이제 B2B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고요. 현재 아래 750개 기업들이 이제 멤버십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이제 저희가 정부가 최근 3월달에 이제 민간의 에이스텍 얼라이언스를 만들면서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좀 더 이제 대학의 입장에서 대학이 사회와 산업에 어떻게 기여할 건지에 대한 노력 차원에서 저희 연구를 이제 같이 기업과 시니어분들과 또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한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는 좀 더 민간 부분의 다양성, 창의성 이런 부분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맥락에서 저희 오늘 발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산업 전망에 대한 부분의 결론은 시니어 산업은 에이스테크를 중심으로 발전될 거라고 전망된다. 이런 측면입니다. 지금 현재 시니어 산업이 더 큰 개념이고 에이스텍이 그 안에 있는 상황이지만 에이스텍은 시니어 산업의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로서 발전될 것이다. 이런 결론을 갖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발표한 다음에 우리 저고위에서 국장님께서 3월달에 발표한 정책 백에서인 에이스텍 기반의 실버 경제 육성 전략을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국장님 통해서 잘 들으실 텐데 저희가 이제 평가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20년에 에이스텍이라는 개념을 경희대학교가 처음
개념을 도입하고 나서 이제 약 5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정책으로 형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경희대학교는 이 방향이 맞다. 그리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이 플레이어가 기업과 현장 전문가, 시니어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과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실제적인 그 경험을 쌓고 또 데이터를 모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으로 지금 이제 이러한 포럼과 또 네트워킹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그 산업 동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가 이제 이 시니어 산업에 대한 것을 저희 연구소에서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현재까지는 우리나라가 이제 올해 83조 그리고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2030년에 126조 정도의 연평균 13%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지금까지 정부 등에서 발표를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매년 시니어분들의 이러한 인식 변화를 반영해서 조사를 해본 상황으로서는 지금 271조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장률이 22%로 매우 성장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매크로 지표를 사용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현재 수준의 소비자 지출만 고려하지 마시고 이제 노인들의 새로운 그 소비 지향점에 대한 것들을 반영한 271조까지 연평균 22%의 성장률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특히 우리가 이런 1,000만 노인이 이제 내수 시장이 만들어졌다 이런 측면들을 강조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이제 저희는 그 데이터 측면에서 에이스펙트 코트 그리고 돌봄 로봇 코트를 10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금보다 지출을 2배 이상 늘릴 건지에 대한 의향을 물어봤을 때 노인분들은 70% 이상이 돈을 더 나를 위해 쓰겠다라고 하는 전망치를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반영해서 이러한 수치가 나와서 이렇게 22%의 271조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데이터를 사용해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니어 산업의 전망을 봤을 때 이것이 이제 GDP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미 소고령 사회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다 되어 있는데 현재는 이제 GDP의 34% 그리고 이제 점점 늘어나서 약 40%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 이 얘기는 이러한 시니어 산업은 우리 GDP에 엄청난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리포트를 보게 된다면 민간의 맥킨시 등의 리포트에서도 이제 우리 시니어 산업을 이렇게 기술 도입 그리고 이제 엔드 유저 소비자 중심으로의 웰리스의 확장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 헬스케어 강화 이런 부분과 특히 이제 금융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특히 중산층 시니어들 이상에 대한 관점에서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로벌 리포트로서 이제 고령화 정책에 대한 부분이 IMF가 이제 최근에 보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연구에서는 이 초고령화가 되면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다라고 우려하고 있는데 IMF의 경우에는 이러한 그 건강 노화 정책을 통해서 오히려 GDP의 0.6%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조건 시니어 산업 초고령화가 되는 것이 위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관점을 좀 더 균형감 있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에이스펙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에이스펙트는 우리가 이제 그 최근 데이터 등을 업데이트했을 때도 연평균 약 23%의 높은 성장률이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니어 산업의 중심 컨텐츠인 에이스펙트가 이렇게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거다라는 측면이 우리가 에이스펙트에 투자를 해야 될 중요한 시점이다. 티핑 포인트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에이스펙트에 대한 개념은 저희 이제 경희대 에이스펙 연구소에서 만들었고 이것을 많이 인용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렇게 시니어를 위한 자립생활 기술, 노인 돌봄 인력을 위한 돌봄 기술,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에이스펙트 리터러스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저희도 이제 분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스마트홈이나 헬스케어 중심의 상황에서 디지털 여가나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CES를 주관한 CTA 경우에서도 미국 요인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미국 시니어들은 이제 이 에이스텍의 범주를 전자제품 같은 경우 생활 야전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에이스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은 우리가 에이스텍이라고 하는 범주를 좀 더 넓은 범위로 고려해 보시고 지금 현재 참여하고 계신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혼합을 하시는 분들께서도 이 에이스텍에 대한 범주를 좀 더 이제 확장하셔서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그 영국의 에이스텍 어널리틱스에 대한 부분인데 점점 이렇게 에이스텍에 대한 범주가 우리가 론지비티나 혹은 텔레메디신 같은 메디컬 영역에 뿐만 아니라 웰리스 앤 피트니스나 혹은 왼쪽에 보시는 핀테크 보험 또 메탈리지 이런 부분까지 확장하고 있다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CES 경우에 있어서도 이 론지비티에 대한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그냥 우리가 단순히 기술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적용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측면에서 시니어와 관련된 에이스텍 기술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 QR에 있는 자료들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의 이러한 핵심들, 기술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 AI가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피지컬 AI를 진화되는 측면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등에 대한 상황들이 우리 에이스텍과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에 대한 연구 방향을 강조하고 있고 저희의 에이스텍 연구소도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측면에서 시니어 산업의 AI는 핵심 트렌드로 부장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리포트가 제안을 하고 있고요. 민간 리포트의 측면에서도 이 에이스텍은 이제 기술 자체에 대한 개발을 넘어서서 서비스로서의 확장, 그러니까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첫 번째 빨간 박스 쳐 있는 걸 본다면 그동안에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했던 측면이라면 이 부분은 이제 보다 더 많은 중산층 이상의 프리미엄 세대들이 이 서비스를 기술과 연계해서 확장할 것이다. 이거는 컨시어지 성격의 서비스로 확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고요. 오른쪽은 대부분 기관에 대한 측면에서 이러한 AI가 일의 형태, 그러니까 근무 시간을 낮춘다든지 혹은 전체적으로 그 효율성을 높이는 KPI를 높이는 측면에서의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상황들은 지금 우리가 각 분야에 대한 측면에서 기여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분석은 결국은 우리나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부분이 이제 현 시점부터 시행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점을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부터는 목차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새로운 시니어 그리고 새로운 경험으로서의 새로운 시장이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 그리고 이것을 이제 그 인프라에서 어떻게 제도 정비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종공 부분에 대한 성격을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먼저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핵심 아젠다 첫 번째 새로운 시니어에 대한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새로운 시니어는 이제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슈퍼파워로 이제 저는 좀 제안을 드렸는데요.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건 우리나라의 지금 공공과 시장의 이제 상황입니다.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공공 분야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맨 위에 장기요양의 경우에는 전체 비율이 11%가 이제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나 독일 20%에 비한다면 이제 매우 적은 숫자, 제한적인 숫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는 이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또 치매 관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정책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안에서 인지되는 측면이라 이런 것들은 상당히 얇은 수준으로 보호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3월에 시행되는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의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그 통합 측정에 대한 부분들은 제공이 되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통해서 대상자가 또 크게 확장될 부분에 있어서는 재정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중산층의 경우에는
내가 돈이 있어도 사고 싶은 제품과 서비스가 현재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재 지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이 시니어 분야에서 새로운 시니어에 대한 분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중산층에 대한 강조점을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부분은 인식의 변화의 측면에서는 이제 재산을 자식들한테 상속하지 않겠고 내가 쓰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노인실태 조사 분석을 제가 연도별로 했는데요. 아래에 보시는 것이 이제 전체적인 시니어 분들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재산을 쓰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3배나 증가가 됐고요. 저희가 이제 따로 떼서 액티브 시니어를 봤더니 더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최근 3년, 20년과 23년을 비교해 봤을 때 무려 39%, 46% 정도의 급증하는 나를 위해서 돈을 쓰겠다. 시니어 분들의 인식이 아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연구소에서 한 연구인데요. 이거는 이제 나를 위해서 현재 돈을 쓰겠다. 소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서 돈을 얼마큼 벌 수 있냐라고 했을 때 현재보다 2.6배, 중산층은 2.4배 유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내가 현재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은 이제 다양한 이제 수요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특성별로 보게 되면은 이 빨간색이 이제 우리가 무슨 강조해서 높은 비율로 볼 수 있는데요. 여성이나 또 60대 그리고 도시 지역, 혼자 사시는 분들 그리고 건강하신 분들이 내가 돈을 더 많이 쓰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하나 강조해서 봐야 될 거는 금액의 문제입니다. 금액은 빨간색으로 이제 단위가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를 위해서 367만 원까지 쓸 수 있다. 혹은 노세가 돼서 노세가 이미 진행이 돼서 내가 혼자 다니기 어려워서 누구의 도움을 받기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되었을 때도 지출에 대한 규모가 매우 크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 세그먼트를 만들어서 좀 더 우리가 타겟팅을 누구로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우리 기업에 우리 그 기관에서 지금 타겟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또 하나의 전망은 이것은 이제 유럽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이제 상위 10개국을 골랐습니다. 고소득 시니어 소비자 규모가 이제 얼마나 커질 거냐라고 봤을 때 예측하건대는 빨간색 우리나라가 거의 60% 정도의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OECD의 노인빈곤 1위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앞으로도 국가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나머지 내가 중산층으로 혹은 중산층 이상으로 사셔야 되는 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무엇을 사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무주공산의 상황이고 국제도생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고소득 시니어들이 늘어나면서 수요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라고 하는 측면에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글로벌 상황에서도 봤을 때 이런 수요, 건강이나 또 재정 안정, 여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외로움에 대한 것들을 해소하는 부분 이런 이제 수요가 나왔고요. 이건 저희 우리나라 상황을 저희 연구소가 직접 수요 조사를 한 것인데 이 순위의 상황에서는 매우 높은 순위로 나오고 있는 비율로 나오고 있는데 스마트홈 그리고 여가, 디지털 헬스케어, 돌봄 로봇, 시니어 영양 이런 측면에서 시니어 서비스의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뒤에서 새로운 시장을 보게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스마트 생활 가정, 우리가 냉장고나 세탁기, 로봇 청소기 이런 부분들도 소비자들이 엄청나게 구매를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물론 60대, 70대, 8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이제 60대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이 될 수 있는데 오히려 80대이신 분들이 굉장히 이제 수요를 다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건조기나 냉장고, 인덕션, 공구청정기, 스타일러 이런 부분들은 80대 분들이 70대보다 더 많이 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연령, 이제 80대 이상 시기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연령에 대한 부분에서도 건강 노화를 수행하시고 요새가 진행되지 않으셔서 자립적인 생활을 하시는 노인들의 경우에 80대 이상도 충분히 잠재적인 구매 소비자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기업에서는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기술적인 수요로 봤을 때 기술의 수요와 그리고 기술 사용의
중산층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이포인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어떤 부분이 제일 이러한 디지털 리터러시 또는 에이스펙 리터러시 측면에서 어렵냐라고 했을 때는 몰라서 못 쓰신다. 이런 게 있었어? 라고 하는 측면이고, 해외의 경우에 맥킨지 리포트에서는 돈이 없어서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니어 분들은 좋은 제품, 좋은 서비스가 있는 것을 아직 모르는 상황이어서 그것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시니어 소비자들을 새롭게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이신 거죠. 그분들도 내가 시니어가 된 것이 처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타겟 집단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좀 더 철저히 이러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점이고요. 중요한 것은 마케팅 전략, 이 마케팅 실증이라고 하는 측면하고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중요하게 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것은 이 결정을 이제 시니어와 그 가족 형태의 돌봄자가 같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타겟은 시니어도 되지만 시니어의 자녀, 50대의 자녀도 동시에 되면서 이 50대는 학습 효과를 통해서 나중에 잠재적 시니어 소비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 이제 기술, 제품에 대한 신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십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결정을 하고 나면 친정 고객으로서 유지 기간이 상당히 길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이 돌봄에 대한 가족, 자녀들의 경우는 이제 정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것이 도움이 되고, 이게 어떤 부분에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소비자나 그 가족들에 대한 마케팅 전략의 부분에서 제안 드리고 싶고,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아래서 내가 이것을 잘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감정적 공감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같이 여러 배우자, 자녀, 전문가, 친구들 다 같이 고려해야 되는 점에서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측면이 중요하다라는 마케팅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자료를 참고해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것을 중산층 시니어로 보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중산층의 경우에 이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일반 시니어와 중산층 시니어는 지금 이제 중산층 시니어가 전체 시니어보다 높게 디지털에 대해서 잘 쓰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나 디지털 금융에 대한 부분에서는 중산층이 훨씬 더 높은 그 디지털 리터러시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산층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소에서 이제 실증한 결과를 살펴봤을 때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이제 이것에 대해서 돈을 내고 살 거냐 B2B에 대한 구매 의향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중산층 시니어는 약 58%가 이제 돈을 내고 쓸 의향이 있다. B2C에 대한 시장이 있다라는 거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오른쪽은 이 파란색은 일반 층이 되겠습니다. 일반 연령층에 비해서 시니어는 매우 높은 유료 전환율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걸 내가 얼마나 쓸 거냐라고 했을 때 일반 층들은 약 4.3년이지만 시니어들은 약 7.7년을 쓰겠다라고 하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거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같이 평가를 하시게 될 때 이 구매력에 대한 부분은 저희를 레퍼런스로 써주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측면에서 전체 고객 생애가치 LTV 연후에 이런 이제 시니어 분야가 좀 더 높은 구매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저희 연구소에서 제안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노쇠와 말년 등의 건강 상태도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노쇠가 진행된 요인들이 경우에 훨씬 더 높은 측면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저널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되는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니어들이 기술 수요라고 하는 측면은 중산층과 건강 상태 이러한 측면들이 고려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AI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AI 리터러시를 분석해 봤을 때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00점 만점에 이제 50점대 아직은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남성이나 또 가족과 함께 사는 분들, 또 소득이 높은 분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이제 시니어 AI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를 ASEC 폴트 스터디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시니어 소비자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그 단기, 중장기에 대한 부분으로 확장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이제 먼저는 시니어에 대한 관심을 두는 단계가 이제 단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시니어에 대한 그 다양한 분야에 대한 연구와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들을 우리가 좀 더 이제 일반 수준과 그 다음에 프리미엄급으로 혹은 바꾸는 그리고 이것을 테크와 연결해서 좀 더 개별화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장되는 순서가 되는데 이제 아마 지금 이제 이런 시니어 산업이나 에이스테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셔서 오신 기업이나 현장 전문가분들은 이런 순서로 단계적 진화가 되시는 방안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아젠다의 두 번째로서 새로운 시장에 대한 부분인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시니어 입장에서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다. 우리 부모는 이렇게 하시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니어는 새로운 경험이 될 것이고 이것이 이제 결국은 솔루션이 제시되었을 때 이제 이것은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제 그 퍼스트 무버가 없다라는 상황으로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퍼스트 무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6가지의 유스케이스를 갖고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니어 소비자 전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역량과 이제 여가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량을 봤더니 누구를 타깃할 것인가, 역량과 식자 서비스와 관련된 기업이나 현장에 계신 분들이 경우로 된다면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된다면 여성과 또 이제 고학력에 건강하시고 이제 가족과 함께 사시는 경우에 수요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그 시니어 산업이나 에이스테크를 모든 시니어에게 모든 가족들에게 쓰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수요가 있는 분들 대상으로 제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비상자를 타깃팅한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그 트렌드는 이제 미국 NIH나 EU나 혹은 싱가포르에서 이렇게 역량과 기술을 접목하고 있는 트렌드가 유지되고 있고 특히 이렇게 시니어 식품 시장은 이제 연평균 6에서 8%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대상자를 타겟팅하고 또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으로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 이건 전체적인 방향과 유사한데 이런 측면에서 시니어를 타겟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이제 시니어 소비자 전체의 측면에서 여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지털 여가라는 단어가 익숙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논의가 되고 있고요. 특히 여가에 대한 부분은 시니어들이 굉장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콘텐츠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여성이나 고학력, 건강,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사는 경우에 디지털 여가에 대한 수요를 보이고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여가에 대한 부분이 뭐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여가에 대한 컨텐츠를 넣은 다양한 앱이나 혹은 기기에 대한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측면에서 타겟을 하기 측면에서 강조드리고요. 이런 측면이 전체 시니어들은 약 10%를 돈을 내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데이터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중산층 시니어들은 어떤 부분에 좀 더 관심이 있느냐를 봤더니 그 다음부터의 상황입니다.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 디지털 헬스케어를 포함한 헬스케어에 대한 부분은 중산층이 전체 시니어보다는 훨씬 더 높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남성이나 고학력, 건강 또 이제 함께 사는 분들의 수요가 더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타겟팅 하시기를 제안드리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에서 자료에서는 이런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니어에게 특화했을 때 성공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에 대한 제시를 했는데 특히 거기에서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UI UX에 대한 부분이 있겠지만 보안의 문제, 그러니까 요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보안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려야 되고 이것이 연결돼서 아래에 유연성 그리고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에 대한 측면을 봤을 때 이 시니어의 특성을 잘 고려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이제 시니어 대상으로 실증을 해보면 시니어 특정 기업이심에도 불구하고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고집이 있으시다, 좀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편견을 가지시는 그런 혹은 이해에 대한 부분들의 그 상황들에 대한 그 유연성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측면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니어에 대한 부분은 이런 유연성과 회복 탄력성에 대한 부분,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는 그런 측면들을 우리가 제시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고요. 이제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바이오 측면에서의 또 이런 고령자들의 이제 접종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고령자들의 그 상위에 링크되어 있는 질병 통계들을 대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보험 상품 그리고 건강 서비스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상황은 이제 중산층 시니어에 대한 부분에서 보험 금융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서도 중산층 시니어들이 훨씬 높은 상황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황은 이제 글로벌 리포트에서도 우리가 이제 그 기대 수명이었다가 건강 수명이었다가 이제 웰스 스팬이라고 하는 부분까지 확장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공통적으로는 결국은 이런 건강 관리가 보험 상품 이것이 이제 뭐 건강보험 상품도 되겠지만 생명보험 상품과의 연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주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이 핀테크에 대한 상황과 에이스텍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결되고 있다. 아래 보시게 되면은 이 컨텐츠들이 결국은 그 금융과 보험 상품에 대한 자세하게 나누어진 상황에서 핀테크가 들어와서 협력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금융이라고 하는 부분이 시니어에게 특히 이제 그 AI 기반의 사기 방지 시스템이 된다든지 아니면 금융 관리에 대해서 보안이 강조되는 측면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우징에 대한 부분도 중산층에 대한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전체 노인 실태 조사의 상황으로 봤을 때 시니어 타운의 경우에 수요 조사는 의료나 돌봄 또 병원 동행 서비스 이런 상황인데요. 이것을 이제 노쇠한 경우로 봤을 때는 의료나 동행 서비스에 대한 그러니까 좀 더 그 헬스케어나 케어에 대한 부분으로 조금 수요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한 트렌드로 보게 된다면 고급의 서비스를 다양하게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기술과 연계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우리가 AIT로 살거나 아니면 그 시니어 타운에 있거나 아니면 요양시설에 들어가거나 하는 이런 상황들이 모두 유사하게 이런 AI 기반의 개별화된 서비스로 큰 메가 트렌드를 갖고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강조점은 공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기술이 어떤 것들이 쓰여 있냐 이건 이제 거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기술에 대한 상황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유스케이스 측면에서 중산층 시니어 소비자들의 평화는 이제 돌봄 로봇과 피지컬 AI로의 진화라는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이것 역시 중산층의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측면에서 저희가 노인 돌봄 인력이 이제 신체적 부담을 어떻게 느끼고 있나 우리가 기술만 있다고 해서 이거는 개발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저 입장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는 어떤 부분에 대한 언맨 니즈를 갖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허리, 목, 어깨, 그다음에 팔, 손, 그리고 손목, 그리고 이제 무릎이나 발목에 발에 대한 이 순서로 이제 그 통증 부위를 보이고 있고 이 업무의 상황에서는 침상간 이동이나 대소변 처리, 자세 비축, 자세 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저희 연구소에서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 이용 의향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돌봄 로봇에서는 입장 예방 자세 변환 로봇, 목욕 보조 로봇, 이승 보조, 배설 지원 로봇 이런 순서로 유형 의향이나 구매 의향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저희가 이런 돌봄 로봇을 포함한 ACT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렇게 신체적 부담을 줄였다라고 하는 측면의 검증을 실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일본의 경우는 이 부분을 이제 한 명이 3명을, 케어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 숫자를 0.9명으로 조정하는, 개호보험 수가에 대한, 처리 업무를 바꾼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일본처럼 적극적인 상황으로 개선이 됐다라는 측면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앞에서
이렇게 이제 그 AI 등에 대한 상황이 대세가 되는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국은 시니어 상황에서 이제 피지컬 AI로 진화를 적용해 보는 부분인데 지금 저희 연구소의 그 상황에서는 멀티모델 자율 작업 제어 시스템이나 혹은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피지컬 AI 로봇에 대한 학습 모델을 만드는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요양시설 혹 병원에서의 이런 인터페이스를 AI 기반의 맞춤형 솔루션으로 진행하는 부분을 앞으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그 효과성, ROI, KPI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거는 이제 해외 자료의 상황이지만 실제로 이제 그 입소 노인이 유지가 증가가 되었다. 그리고 보험 상품에서는 이제 우리가 13회차, 25회차 이런 측면에서 유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이 효과가 있다라고 검증되고 있고요. 그다음 직원분들은 시간이 60%나 단축되었다라는 측면이고 시니어분들은 입원이나 낙상에 대한 부분들이 감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ROI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러한 상용화 측면에서 시장의 전망의 측면에서 이러한 ROI에 대한 데이터들을 계속 제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상황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투자에 대한 부분을 늘리는 것, 그리고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 또 제도 정비와 표준 이런 측면을 말씀드립니다. 이미 이제 유럽에서는 AA뿐만 아니라 EIC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전주기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일본은 AC에게 14%, 싱가포르도 25% 이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본다면 정부가 어떤 거버넌스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AC에게 대한 정부가 3월달에 발표하신 부분들이 실행으로 전달되고 기업과 현장 전문가에게 동의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일본은 이런 카리소라고 하는 에이스텍 엑셀러레이터의 기관을 만들었고 핀란드도 이제 카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의 거버넌스를 만들었던 부분을 본다면 우리나라도 거버넌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텍이 어떤 영역에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공적 부분에서 제도 정비에 대한 측면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제도 정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끝으로는 이제 이러한 부분이 결국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기 위해서 표준에 대한 부분 노력이 돼야 되는데 IEC에 대한 국제 표준 기구에서 올해부터 이런 에이스텍에 대한 기술 표준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기업에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기획 개발 실증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모델, 시장 전망 이러한 측면에서 매년 우리 기업과 또 현장 전문가분들, 시니어분들의 새로운 분석 이제 잘 몰라 돈이 없어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시니어도 우리가 바로 업데이트해서 비즈니스 모델, 그 서비스 모델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 경희대학교 ACK 연구소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